반갑습니다. 오늘은 파리 생제르맹과 토트넘의 우에파 슈퍼컵 경기 리뷰입니다. 토트넘에서 첫 번째 공식 경기를 치르는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백3를 선택하였습니다. 맨투맨으로 강하게 전방 압박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 3명의 미드필더를 완전히 밀착 마크하여 중앙을 틀어막았는데요. 상대의 후방 빌드업이 시작되면 히샬리송이 좌측으로의 패스기를 막으면서 슈발리에 키퍼를 압박합니다. 히샬리송의 이런 돌아뛰는 압박은 슈발리에 키퍼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하키미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슈발리에 키퍼의 선택지는 반대편 뿐입니다. 몸의 방향을 바꿔 파초에게 패스하면 토트넘은 쿠두스와 포로가 뛰어들어서 상대의 롱킥을 유도합니다. 이때 토트넘은 강력한 맨투맨 마크로 상대의 유기적인 위치 변화를 무력화하였습니다. 경기 극초반입니다. 하키미가 슈발리에 키퍼에게 백패스하면서 토트넘의 압박을 당깁니다. 이때 히샬리송이 돌아뛰는 압박을 통해 슈발리의 패스 방향을 파초 쪽으로 강제합니다. 이후 강하게 맨투맨으로 압박하는 과정, 파페사르는 비티냐를 밀착 마크합니다. 쿠두스와 포로의 강한 압박에 패스를 받은 누노 멘데스는 그냥 포로를 맞춰서 스로인을 얻습니다. 두에가 내려오는 움직임은 주앙 팔리냐가 철저히 통제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매우 거센 압박을 확인한 파리 생제르맹은 빌드업 숫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키퍼를 포함해 1-4-3에 가까운 형태인데요. 토트넘의 압박 숫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중원 3미드를 철저히 밀착 마크하면서 이번에도 히샬리송의 돌아뛰는 압박 움직임. 반대편의 하키미가 자유롭지만 슈발리에 키퍼에게는 파초 외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걸 노린 토트넘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 누노 멘데스는 그냥 전방으로 롱킥 처리합니다. 문제는 이 경기 파비안 루이스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파리의 전방 높이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롱킥의 타겟이었던 우스망 뎁벨레는 공을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소유권을 내줍니다.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상대 진영에서 공을 소유하는 상황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지공 상황에서도 상당히 고전하였습니다. 전방 압박 시에 대인 방어를 펼쳤던 토트넘은 상대 지공 상황에서는 정반대의 수비 형태를 구축하였습니다. 철저한 5-3-2 지역 방어 형태입니다. 이러한 5-3-2 포메이션은 중앙에 다수의 선수가 위치하기 때문에 측면이 약점입니다. 협력 수비를 펼칠 윙포워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메잘라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공간이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측면에서의 수적 우세를 활용해 이 공간을 공략하는 것이 정석적인 형태인데요.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전반전 이런 움직임이 많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협력 수비를 당긴 이후 오프더볼 움직임이 부족했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 무리한 볼 투입의 빈도가 높았습니다.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시절부터 즐겨 쓰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중원에서 선수의 숫자와 제공권은 모두 토트넘의 절대적인 우위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지공 장면입니다. 토트넘의 5-3-2 지역 방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방 압박 때는 비티냐를 밀착 마크하던 파페사르, 이제 비티냐에게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비티냐에게 패스를 받은 데지레 두에는 팔리냐를 자신 쪽으로 당긴 뒤 흐비차에게 패스합니다. 이후 두에는 오프더블 움직임을 가져가려다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두에를 막던 주앙 팔리냐는 자연스럽게 측면 협력 수비로 스펜스를 돕습니다. 두에의 오프더블 움직임 도움을 받지 못한 흐비차는 그냥 냅다 크로스를 올립니다. 최전방 우스망 뎁벨레가 로메로, 케빈 단소와의 경합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판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공간으로 전진하는 하키미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였을 것입니다. 몇 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토트넘 3명의 미드필더가 한쪽 측면으로 쏠려 있는데요. 비티냐가 누노 멘데스에게 로빙 패스를 건넵니다. 왼쪽 측면에서 2대2 수적 동료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누노 멘데스가 공을 잡자 바르콜라는 중앙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바르콜라의 다소 의아한 저 움직임에 누노 멘데스의 패스 선택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료들의 오프더블 움직임도 전무합니다. 어쩔 수 없이 멘데스는 벤탄쿠르를 제쳐보려다가 공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 공은 쿠두스에게 흐르면서 토트넘의 역습 찬스. 쿠두스는 전진하는 포로에게 패스를 내주면서 기회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상대 진영으로 뛰어드는 토트넘의 선수는 사르, 히샬리송, 쿠두스 3명에 불과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역습에 참여하지 않고 걷습니다.
수비 밸런스를 위한 매우 실리적인 선택입니다. 포로는 공간으로 뛰는 쿠드스에게 리턴 패스. 쿠드스는 멘데스와의 강한 경합에서도 소유권을 지켜낸 뒤 반칙을 얻어냅니다. 토트넘의 역습 숫자가 많지 않음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후 프리킥입니다. 역습 숫자가 많지 않았던 토트넘이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그 숫자를 극단적으로 늘렸습니다. 비카리오가 키커라는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프리킥은 가장 먼 곳에서 돌아뛰는 로메로를 향합니다. 동료의 도움을 받아 상대 선수와의 경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비라인의 시야 뒤쪽이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릴 가능성도 낮습니다. 뒤늦게 흡이차가 달라붙어보지만 로메로의 떨고 노는 헤더. 박스 안 혼전 상황 끝에 판더펜이 세컨볼을 집어넣으며 토트넘이 앞서 나갑니다. 후반에도 토트넘의 세트피스 활용은 이어집니다. 포로가 프리킥을 준비하자 중앙에 있던 로메로가 이번에도 먼 쪽으로 돌아뛰려 합니다. 포로의 킥은 정확하게 그 로메로의 움직임에 응답합니다. 완전히 준비된 세트피스 약속입니다. 마크맨 없이 프리헤더의 기회를 잡은 크리스티안 로메로. 슈발리에 키퍼의 아쉬운 선방으로 언더독 토트넘이 2골 차의 리드를 잡습니다. 지난 몇 년간 토트넘의 걱정거리였던 세트피스가 이젠 토트넘의 무기가 됐습니다. 후반전은 전반과 달리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 진영에서 공을 잡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전반전에 나온 토트넘의 강한 전방 압박을 90분 내내 보여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키미가 우측 흡이차에게 패스합니다. 흡이차를 막기 위해 벤탄쿠르가 그 공간을 비우고 나와 협력 수비를 펼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흡이차는 그 공간도 동료의 움직임도 활용하지 못합니다. 컨디션 자체가 올라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자이레 에메리에게 패스를 집어넣지만 협력 수비에 막힙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변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효과는 빠르게 드러납니다. 이제 교체 투입된 이강인이 오른쪽 메잘라, 은바에는 오른쪽 윙포워드입니다. 이강인이 하키미에게 패스를 내주자 은바에가 벤탄쿠르를 끌고 측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발생한 그 공간으로 이강인이 전진해서 패스를 받습니다. 측면에서 3대2, 파리 생제르맹의 수적 우세입니다.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침투하는 은바에에게 정확한 뒷공간 패스를 찌릅니다. 은바에의 크로스를 로메로가 차단했지만 아주 유망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젠 이런 측면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우스망 덴벨레가 우측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최전방에는 크로스를 받을 수 있는 하무스가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마르퀴뉴스가 우스망 덴벨레에게 패스하자 하키미가 오버래핑하는데요. 토트넘의 협력 수비를 당긴 덴벨레는 그 공간으로 살짝 내려온 이강인에게 패스를 내줍니다. 교체 투입된 마티스텔이 뒤늦게 내려와 위험지역에서 반칙을 범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공격의 날카로움이 살아나면서 세트피스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코너킥 직후 왼쪽에서 나온 스로인이 중앙을 거쳐 우측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 다수가 여전히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페드로 포로와 파페사르가 이 점을 인식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제 공은 완전히 우측으로 넘어옵니다. 덴벨레가 측면에서 공을 소유합니다. 곧바로 크로스 시도. 코너킥 이후 내려가지 않은 마르키뉴스와 교체 투입된 하무스가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판단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이 점을 너무 과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수가 박스 안에서 수비를 펼치느라 박스 바깥 선수를 신경 쓰지 못합니다. 결국 로메로의 헤더 클리어링은 그 선수들이 잡을 수 있는 곳에 떨어집니다. 루즈볼을 따낸 비티냐의 침착한 패스, 그리고 이강인의 구석으로 향하는 완벽한 마무리. 경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절실했던 추격골이 터집니다. 앞선 상황들을 전술판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스망 덴벨레가 측면에서 패스를 받아 벤탄쿠르의 협력 수비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이때 하키미는 오버래핑을 통해 수비를 교란합니다. 덴벨레의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그 공간에 위치한 이강인에게 패스하거나 돌아뛰는 하키미를 활용하거나 혹은 이제 높이가 있는 파비안 루이스와 하무스가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크로스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토트넘은 수비 포메이션을 변경하는데요. 마티스텔이 측면으로 내려와 5-4-1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이제 이러면 협력 수비를 펼치더라도 그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토트넘의 5-4-1 수비 조직력이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뀐 수비 형태에 대한 준비 시간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벤탄쿠르는 마치 센터백처럼 박스한 수비에 집착하였고 포워드 성향의 마티스텔은 전진하면서 오히려 더 넓은 공간을 내줘버립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토트넘은 5-4-1로 더 내려앉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벤탄쿠르는 지나치게 박스 안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하키미에게 패스하자 마티스텔이 반응합니다. 협력 수비를 당긴 하키미의 리턴 패스. 벤탄쿠르의 위치가 너무 낮은 탓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티스텔이 빠르게 붙어보지만 이강인의 전환킥은 정확히 은바에에게 향합니다. 공을 받은 은바에가 드리블 이후 마르키뇨스에게 패스. 토트넘의 수비는 거의 다 박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쉽게 허용합니다. 마티스텔이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마르키뇨스는 텔이 있어야 할 측면으로 패스합니다. 여전히 벤탄쿠르의 측면 커버 움직임은 없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절대 내줘서는 안 될 2대1 수적 열세에 놓입니다. 동료들이 손짓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스망 덴벨레의 완벽한 크로스는 하무스에게 배달되면서 동점골. 경기는 승부차기로 향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번 키커 비티냐의 실축으로 불리하게 시작했지만 승부차기에서도 뒷심을 발휘하며 우에파 슈퍼컵의 주인공이 됩니다. 클럽 월드컵 결승 완패의 오명을 지울 수 있는 시즌 출발입니다. 친선 경기도 치르지 않아 100%가 아닌 몸 상태였지만 여전히 유럽 챔피언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반면 토트넘은 눈앞까지 왔던 승리를 날려버렸습니다.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선택한 실리적인 축구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공학자 탑샷이었습니다.